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여야 5당 대표와 만나서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수출이 반도체 호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에서 크게 흑자를 거둔 반면 일본 수출에서는 적자를 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사내 갑질 문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명확한 기준과 가해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됩니다.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모레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본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렸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며 그런 의도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이 조치가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며 우리의 기술 자립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 양면 전략일까요? 이렇게 강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의사도 전달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외교적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문 대통령 세 번째 발언입니다.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이후에 나온 세 번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전 같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를 촉구했던 것보다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더는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를 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강경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곧 만나기로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내일 모레 오후에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여야 5당 대표들은 정부로부터 일본의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백방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본 기업에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이 일본 기업이 관련 협의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협상에 응하라며 어제를 기한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속 소식들 전해봤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무역 수지가 중국에서는 크게 흑자를 보고 일본에서는 적자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일본 부품 소재 의존도가 컸던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무역 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적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수출액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3,16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지난해 151억 3천만 달러, 한화로는 17조 8천여억 원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무역 적자 240억 8천만 달러의 63%를 차지합니다. 고질적인 대일본 무역 적자의 주범이 부품 소재 의존인 셈입니다. 네, 한편 이 수출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얻은 거죠? 네, 3분의 1이 대중국 수출에서 얻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부품 소재 무역 수지 흑자는 459억 3천만 달러로 전체 부품 소재 무역 수지 흑자 1,391억 달러의 33%를 차지합니다. 우리 돈으로 54조 2천여억 원의 부품 소재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낸 겁니다. 우리나라 부품 소재 무역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다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부품 소재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은 아세안, 유럽, 미국, 일본 순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오늘 밤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정 기자, 우선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해 18일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 청와대를 방문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대해서 중재 역할에 나설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번 방안은 시점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모레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틸웰 차관보가 어떤 식으로든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 측 입장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진 상태라 차관보급에서 중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폭스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 13일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통제를 벗어났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면에 나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관보급 실무진이 개입해 중재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폭스 전 차관보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 자금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 여신이 지난 5월 말 기준 24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일본계 은행 여신 회수 움직임이 일정 부분 진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과 또 우리 외환 보유액을 볼 때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또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우선 이게 어떤 행위들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행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해당되고요.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퇴근 후 반복적으로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내려졌다면 정도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협박, 의도적인 업무 배제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 규칙에 사내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네, 이번 조치로 사내 갑질 행위가 조금 근절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개정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취업규칙을 의무화해 회사 내 자율적 해결을 우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이 주어지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 명시한 판정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현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빈 방한 중인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 부회장은 이번 주 중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바쁜 경영 행보에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우선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경기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현대차와의 협력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면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미래를 함께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의선 부회장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의 인공지능과 드론 업체 등의 전략 투자를 했고 올해 6월에도 미래 커넥티드카용 의료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이스라엘 자동차 판매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 부회장이 또 이번 주 중국으로 간다고요? 네, 재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중국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르면 내일 베이징 출장길에 오릅니다. 중국 시장 내 판매 부진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현지 합작사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올해 3월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한 개 공장을 추가로 가동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지난주와 이번 주 해외 권역 본부장들을 소집해 2019년 하반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 시장 회복 방안과 대체 신흥시장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재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롯데그룹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각 사업 부문별 중장기 전략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특히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엄 기자, 먼저 신동빈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신동빈 회장은 오전 8시 50분쯤 사장단 회의가 열리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취재진에 몰려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출장 성과에 대한 질문과 한일 관계 가교 역할,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신 회장은 답변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열리는 사장단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롯데그룹은 매년 2번 사장단 회의를 엽니다. 지난 1월엔 상반기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부터 20일까지는 하반기 사장단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식품, 유통, 화학, 호텔 서비스 등 4대 사업 부문에 속한 51개 계열사 대표와 전략기획 담당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네, 5일 동안 길게 열리는데 이번 회의 내용은 뭡니까? 네, 신동빈 회장은 앞서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계열사 대표들에게 중장기 사업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후 6개월간 준비한 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해외 시장 진출 전략과 온오프라인 시너지 강화, 수익성 제고 등의 주제로 매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가장 돋보이는 사업 전략을 마련한 계열사가 사업 부분당 한 곳씩 선발됩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르면 오는 2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인데요. 물밑 인수전도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대기업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한 투자청과 만나 공동 인수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K그룹은 SK가 아시아나 인수를 검토한 적도 없고 외국 투자청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난 4월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 롯데, CJ 등의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롯데의 경우 인수 의향을 밝히더라도 여론이 곱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롯데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인수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은 제주항공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애경그룹입니다. 애경그룹은 최근 인수 가격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거론된 기업들 가운데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만약 SK그룹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인수 희망 기업 중 일부는 입찰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력, 인수 운영 가능성 등에서 SK그룹이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융권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에 차입한 돈으로 이자 비용이 적지 않은데요. 만약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9월 초 중순께 적격 인수 후보를 선정하고 10월경 본입찰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가 앞으로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규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되는 겁니까? 네, 건보공단은 지금도 관련법에 따라 이 건보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성명을 비롯해 이 상호와 나이,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인적사항 공개 대상 기준이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또 체납기간 2년 경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금액 규정은 그대로 두고 기간 규정을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공단 측은 새로운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이 상습 고액 체납자는 8,800명이 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체납된 건보료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강화가 된다고요? 네, 이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 또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은 압류하고 이 압류된 재산은 공매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한테는 이 보험급여 사전 제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조치에도 이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한편 병원 진료비 등도 전액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KDB 생명보험의 매각을 전제로 경영진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을 약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자회사 경영진들에게 매각이 이루어지면 막대한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 생명보험이 이달 초에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이 이사회에서 회사를 매각할 경우 현재 사장인 정재욱 사장한테 최소 5억에서 최대는 30억까지, 그다음에 수석 부사장에게는 그 절반을 지급하는 총 45억 원 규모의 성과급 보수 지급안을 의결했습니다. 자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는 건 결국 모회사인 산업은행이 이제 동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지난해 1월에도 매각 성공을 전제로 성과 보수를 정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KDB 생명보험은 2010년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인수를 했던 금호생명이 KDB 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성과보수라는 게 보통은 경영을 잘해서 주는 건데 회사를 잘 팔았다고 뭐 수십억 원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서 매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KDB생명이 지난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이제 실적도 좋아졌으니까 매각할 때가 됐다라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의지도 강하게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으면 뭐 사려는 곳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인수 이후에 이미 3번이나 매각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업계의 얘기는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 생명보험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던데요. 사업론의 입장에서는 1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자회사 매각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주더라도 일단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를 팔면서 경영진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주는 게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과도한 성과 보수가 결국 인수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인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재가 결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첫 초단타 매매 제재 사례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 이거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이번 시감위 회의가 4번째로 열리는 만큼 이번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해 대규모 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소액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모니터링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후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통해 메릴린치에 5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를 받아서 제재까지 받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건지도 전해주시죠. 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을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단타 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가운데 하나로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수천 번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시타델 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에 1,000억 원 안팎의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 개를 대상으로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불공정 거래 주문 관련 회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재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행해지는 겁니까? 네, 거래소는 제재를 확정하는 동시에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가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시타델 증권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전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9,000원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상반기 전국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은 8,8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9,126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8,969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연준이 이달이나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치는 최근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곧바로 추가 인하하기보다는 내년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세입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2,08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17% 오르며 67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후성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에 후성 제품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후성 오늘 5.9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0.3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2.9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8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1.22% 상승세로 2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나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26% 내리며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